3장 35년 동안 나는 폐지를 압축해왔다. 내게 선택권이 다시 주어진다 해도 다른 일을 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그래도 석 달에 한 번쯤은 내 일에 대한 소신에도 변화가 닥쳐 내 지하실이 혐오스러워지곤 한다. 소장의 불평과 잔소리가 머릿속에서 윙윙대는가 하면 마치 확성기에 대고 악을 써대는 것처럼 귓속에서 맴돈다. 그렇게 내 지하실도 지옥이나 다름없는 불쾌한 공간이 되어버린다. 축축하고 곰팡내 나는 종이더미가 작업장 앞마당을 완전히 점거하고 제대로 발효하기 시작해 그 옆에 있으면 차라리 두업 냄새가 달콤하게 느껴질 정도다. 더러운 물 및 개흙 속에서 썩어가는 구루터기 위로 도깨비불이 어른거리듯이 깊디 깊은 이 지하 공간에서 부패해가는 늪지 표면으로 작은 기포들이 떠오른다. 그러면 나는 그곳에서도 내 압축기에서도 벗어나야 한다. 그렇다고 야외로 나가는 건 아니다. 나는 이제 신선한 공기를 견딜 수 없게 되었으니까. 신선한 공기를 쐬면 숨이 막히고 기침이 나며 아바나산 씨가 연기를 삼킨 것처럼 목이 맨다. 소장이 소리 지르고 양손을 비틀며 협박해대도 나는 내 지하실을 빠져나와 발길 닿는 대로 다른 지하 세계들을 찾아간다. 그 중에서도 중앙 난방 제어실에서 일하는 동료들을 보러 가는 게 가장 즐겁다. 개들이 계집에 매여 있듯이 일에 매여 있는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들은 일을 통해 배운 것들을 가지고 동시대 역사를, 그러니까 일종의 사회학적인 앙케트를 쓴다. 극빈층이 점점 줄고 있다는 것과 하층 노동자들이 교육을 받게 된 한편으로 대학 졸업자들이 이 노동자들을 대체하고 있다는 것도 그곳에서 알게 되었다. 어쨌거나 나의 가장 절친한 친구는 단연 하수구 청소부들이다. 아카데미 회원이었던 두 사람은 프라하의 하수구와 시궁창에 대한 책을 쓴다. 포드바바 하수처리장으로 흘러드는 배설물이 일요일과 월요일에는 파년이 다르다는 걸 내게 가르쳐준 것도 그들이다. 요일별로 콘돔 배출량에 따른 배설물의 유량을 그래프로 작성해 볼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어느 동네 사람들이 성생활을 가장 많이 하는지 또 적게 하는지도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런데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건 인간의 전쟁만큼이나 전면적인 회색 쥐들과 검은 시궁쥐들의 전쟁과 관련해 그들이 쓴 기사였다. 그 전쟁 중 하나가 회색 쥐들의 완벽한 승리로 막을 내린 참이었다. 쥐들이 지체 없이 두 개의 무리, 두 개의 종족, 두 개의 조직화된 사회로 나뉘어 싸웠던 것이다. 프라하의 하수구와 시궁창에서는 쥐들이 생사를 건 대전쟁을 벌이는데 승리하는 쪽이 포드바바까지 흘러가는 배설물과 오물을 전부 차지하게 된다. 그러나 전쟁이 끝나면 변증법의 논리대로 승자가 다시 두 진영으로 나뉜다는 것도 그 고매한 하수구 청소부들이 내게 알려주었다. 기체나 금속을 비롯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투쟁을 통해 생명활동을 재개하기 위해 분열을 겪듯이 말이다. 이처럼 상반되는 것들에 균형을 부여하려는 욕구에 의해 조화가 이루어지며 세상이
통째로 휘청대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정신의 투쟁 역시 어느 전쟁 못지않게 끔찍하다라고 한 랭보의 말이 적확하다는 것을 그렇게 나는 이해하게 되었다. 또한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온 나는 평화를 주러 온 게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라는 냉혹한 말의 의미도 간파하게 되었다. 어쨌거나 지하실과 하수구 혹은 시궁창이나 하수처리장을 방문하고 올 때면 나는 언제나 마음의 안정을 느꼈다. 뜻하지 않게 교양을 쌓은 내가 해겔에게서 배운 것들을 생각하면 전율하지 않을 수 없었다. 세상에서 단 한 가지 소름 끼치는 일은 굳고 경직되어 빈사 상태에 놓이는 것인 반면 개인을 비롯한 인간 사회가 투쟁을 통해 젊어지고 삶의 권리를 획득하는 것이야말로 단 한 가지 기뻐할 일이라는 사실 말이다. 프라하 거리를 정처 없이 걸어 내가 일하는 지하실로 돌아가노라면 내 시선이 X선처럼 고도를 뚫고 하수구까지 가닿는다. 쥐들의 참모부가 군대를 조종하는 곳, 장군들이 무전기를 통해 이런저런 전선의 교전을 강화하라고 명령을 내리는 곳이다. 그들의 뾰족한 이빨이 딱딱 마주치는 소리가 발밑에서 들린다. 영원히 건설 중인 저 우물한 세계에 생각이 미친다. 그렇게 시궁창을 철벅이며 걷다가 눈물이 가득 고인 눈으로 하늘을 올려다보면 이제껏 한 번도 보거나 깨닫지 못했던 것이 불쑥 시야에 들어온다. 공공 건물들과 아파트들의 정면과 박공이 괴테나 해겔이 꿈꾸었던 모든 것과 내 모든 갈망을 거울처럼 비추고 있는 것이다. 그것들은 모범이자 목표인 헬레니즘, 즉 그리스의 아름다움을 반영한다. 도리아 양식과 그 기둥들과 트리글리프 장식과 코니스가 그렇고 이오니아식 소용돌이 장식과 프리즈, 코린트식 아칸더스 이파리 장식과 사원 입구, 여인상 기둥과 난간, 그리고 집들의 지붕 역시 그렇다. 이 그리스를 나는 프라하의 외곽지대에서 벌거벗은 남녀와 이국적인 식물군으로 장식된 평범한 집들의 문과 창문에서도 발견한다. 그렇게 걸어가노라니 대학을 나온 한 운전기사의 말이 떠올랐다. 동유럽은 프라하의 문전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오스트리아의 고전적인 옛 역사가 더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된다고. 그러니까 그리스 정신이 진동하는 고막 맨 끝자락 갈리시아의 어딘가에서 시작된다는 것이다. 프라하의 경우 건물들의 정면이나 주민들의 머릿속이 그리스 정신으로 넘쳐난다면 그건 오로지 수많은 체코인들의 뇌를 그리스와 로마로 가득 채우는 인문고등학교와 문과대학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수도의 하수구에서 두 패로 나뉜 쥐들이 서로 밀어내며 어이없는 전쟁을 벌이는 동안 추락한 천사들이 각자의 지하실에서 일하고 있다. 전투에서 패한 교양인들이다. 한 번도 이 전투에 가담한 적이 없지만 세상을 완벽히 설명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사람들이다. 지하 작업실로 돌아오자 내 작은 생쥐들이 환영의 춤을 추고 뛰어오르며 내게 파티를 열어주었다. 그걸 보니 하수구 쪽으로 난 화물용 승강기 샤프트 바닥에 뚜껑문이 하나 있다는데 생각이 미쳤다. 나는 거기로 내려가 마음을 단단히 먹고 뚜껑을 열어 젖혔다. 무릎을 꿇은 채 하수구에서 흐르는 물들의 노랫소리에 귀 기울였다.
화장실에 변기 물 내리는 소리, 세면대에서 찰랑대는 선율, 욕조에 비누물 빼내는 소리가 들렸다. 잇따라 희미한 파도 소리가 들리는 것 같기도 했다. 그러나 신경을 곤두세우고 들으니 교전 중인 쥐들의 함성이 뚜렷이 분간되었다. 살을 갉아먹는 소리, 탄식과 환호성, 찰랑대는 물소리, 전사들의 몸에서 나는 꾸르륵 소리, 어디라고 꼬집어 말할 수 없는 먼 곳에서 들리는 소리였다. 어디라도 상관없었다. 하수구를 덮은 쇠창살이나 뚜껑을 열어젖히고 아래로 내려가기만 하면 쥐들의 마지막 전투를 목격할 수 있을 테니까. 기쁨의 환호성으로 막을 내릴 그 모든 걸 다시 시작할 이유를 찾아내기 전까지는 아마도 마지막일 전쟁을. 나는 뚜껑문을 닫고는 새로운 지식으로 가득 차 내 압축기가 있는 대로 돌아왔다. 내 발밑 하수구마다 잔인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다. 그러고 보면 쥐들의 하늘 역시 인간적이지 못하다. 나는 또 어떤가? 35년째 폐시를 꾸리고 있는 나는 35년째 지하실에 살다시피 하면서 나 또한 쥐들을 닮게 되었고 이젠 목욕이라면 질색이다. 소장의 사무실 바로 뒤편에 욕실이 하나 있는데도 말이다. 목욕을 하면 병이 날 테니 위생에 너무 집착해선 안 될 것 같다. 장갑도 안 끼고 맨손으로 일하기 때문에 저녁마다 손을 씻기는 한다. 그 정도는 나도 할 줄 안다. 하지만 하루에도 몇 번씩 씻는다면 피부가 온통 갈라지고 말 것이다. 그렇긴 해도 아름다움에 대한 그리스적인 이상에 사로잡힐 때면 한쪽 발 혹은 심지어 목을 씻기도 하며 그 다음 주에는 다른 쪽 발 혹은 한쪽 팔을 씻는다. 큰 종교 축제가 이어지는 시기에는 상반신과 양다리를 씻기도 한다. 그런 일들은 사전에 예측할 수 있기에 항히스타민제를 미리 복용해 둔다. 눈 오는 날에조차 걸리는 건초요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그 정도는 나도 할 줄 안다. 이제 내 압축기로 돌아와 일을 한다. 각각의 꾸러미마다 한 가운데다 철학자의 책을 활짝 펼쳐 올려둔다. 도시를 가로질러 아침 일찍 산책을 하니 마음이 평화롭다. 나와 비슷한 수많은 사람들이 프라하의 밑바닥, 지하실과 지하 공간에서 활기 넘치는 생생한 생각들로 머릿속을 가득 채운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걸 알고 나니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기운이 난다. 일도 한결 덜 부담스럽고 저절로 되는 것 같아 나는 시간을 되돌려 내 젊은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가 본다. 그 시절만 해도 나는 토요일마다 바지를 다리고 신발을 닦아 밑창까지 광을 냈다. 젊을 때엔 깨끗한 걸 좋아하고 자신의 이미지에 도취해 그 이미지를 개선하려고 노력하기까지 하니까. 숯을 꽉 채운 다리미로 허공에 동그라미를 그린다. 불똥이 튄다. 정성껏 바지 주름을 잡고 입안 가득 머금은 물을 축축한 천에 내뿜는다. 나인핀스를 할 때마다 늘 무릎을 땅에 대고 공을 던져 달아해지는 바지의 오른쪽 다리에 공들여 다리미질을 한다. 김이 나는 헝겊을 치우면서 바지 주름이 제대로 잡혔을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러고는 마침내 바지를 꿰입고
집을 나와 마을 광장으로 향한다. 아래 주점에 다다르기 직전 뒤를 돌아보니 어머니가 내 옷차림을 꼼꼼히 살피며 감탄 어린 눈길로 나를 바라다보는 모습이 보인다. 저녁이 되어 나는 무도회에 와 있다. 내가 기다리던 만차가 홀 안으로 들어온다. 그녀의 옷에 달린 리본들과 머리카락과 같이 엮어 따은 장식끈들이 기다랗게 나부낀다. 음악이 시작되자 나는 그녀하고만 춤을 춘다. 주변 세계가 회전목마처럼 빙글빙글 돈다. 춤추는 사람들 사이에 자리가 나는지 겼는지라며 폴카 리듬에 맞춰 그녀와 함께 원 안으로 날아든다. 춤의 소용돌이 속에서 만차의 리본들이 팽팽히 수평을 이루며 우리를 싸고 돈다. 내가 춤의 속도를 늦추면 리본은 천천히 내려앉고 힘껏 돌면 다시 떠오른다. 만차의 작은 손에는 수놓은 흰 손수건이 들려있다. 그 손을 잡은 내 손에 리본이 스친다. 그녀를 사랑한다고 나는 처음으로 그녀에게 고백한다. 그러자 그녀가 속삭인다. 그녀도 날 사랑한다고. 소학교 시절부터 그랬다고. 그녀는 내 몸에 바싹 다가붙어 나를 끌어안는다. 우리는 어느 때보다 서로를 가까이 느낀다. 여자들이 춤상대를 고르는 순서에서 만차가 내게 파트너가 되어달라고 요청하자 나는 좋아요 하고 힘껏 외친다. 그런데 춤이 막 시작되려는 순간 그녀는 얼굴이 창백해져 양해를 구하더니 잠시 자리를 뜬다. 홀 안으로 돌아온 그녀의 손이 차갑다. 내 손에 이끌려 그녀는 빙글빙글 돌고 또 돈다. 내가 얼마나 춤을 잘 추는지, 우리 둘이 얼마나 잘 어울리는 한 쌍인지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다. 폴카의 리듬이 점점 빨라져 어지럽다. 만차의 리본들이 그녀의 따은 아마빛 머리와 함께 선회한다. 갑자기 사람들이 춤을 추다 말고 뒷걸음치더니 역겹다는 얼굴로 우리를 에워싼다. 우리를 보며 찬탄하는 게 아니다. 끔찍한 무언가가, 나도 만차도 제때에 알아차리지 못한 무언가가 일종의 원심력처럼 그들을 우리에게서 밀어낸 거다. 그 순간 만차의 어머니가 끼어들어 다짜고짜 딸의 팔을 잡아챈다. 경악한 어머니는 딸을 데리고 황급히 무도회장을 빠져나간다. 아래 주점을 뒤로 하고 다시는 그곳에 발을 들이지 않는다. 그 일이 있고 난 뒤 나 역시 몇 년 동안 만차를 보지 못하게 된다. 그 저녁 이후로 그녀는 사람들에게 똥바가지 쓴 만차로만 통한다. 춤상대를 고르는 순간의 감격과 내 사랑 고백을 들은 뒤의 동료로 만차는 어두컴컴한 선술집 화장실에 다녀와야 했는데 피라미드 모양의 대변이 가장자리까지 차오른 시골 변소에 그만 리본을 적시고 만 것이다. 그러고 나서 불빛이 환한 홀까지 달려왔는데 그녀의 리본이 빙글빙글 돌면서 사정거리 안에서 춤추는 사람들 모두를 치며 똥물을 튀겼던 것이다. 나는 폐지를 압축한다. 녹색 버튼을 누르면 압축판이 전진하고 붉은색 버튼을 누르면 후진한다. 이것이 세상의 기본적인 움직임이다. 헬리콘의 밸브나 반드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원처럼 만차는 명예를 회복하지 못한 채
자신의 잘못이 아닌 치욕을 견뎌야 했다. 그녀에게 닥친 일은 지나치게 인간적인 일이었다. 그런 일을 두고 괴테라면 울리케 폰 레베초프를 용서해 주었겠고 실링이라도 카롤리네를 용서해 주었을 것이다. 라이프니츠라면 그의 아름다운 정부 조피 샤를로테를 결코 용서하지 않았을 것이고 과민한 휠덜린 역시 곤타르트 부인에게 그랬을 테지만 5년 뒤 나는 모라비아에서 만차를 다시 만났다. 리본 사건 이후로 그녀의 가족 모두가 그곳으로 옮겨가 살고 있었다. 그녀는 내 애원을 받아들여 내게 용서를 베풀었다. 나는 신문에서 읽는 다양한 사건들을 비롯해 만사에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이었으니까. 마침 내가 5천 코로나짜리 복권에 당첨된 터라 그녀에게 가벼운 여행을 떠나자고 제안했다. 돈을 좋아하지 않았던 나는 예금 통장 따위에 신경 쓰고 싶지 않아 이 뜻밖의 소득을 어떻게든 빨리 써버려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 우리는 황금산으로 떠나 레너 호텔에 묵게 되었다. 이 비싼 호텔을 택한 건 한시라도 빨리 돈과 근심에서 벗어나고 싶어서였다. 만차를 두고 호텔 투숙객들은 하나같이 나를 부러워했고 저녁마다 그녀를 가로채가지 못해 안달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사업가인 이나가 가장 악착스러웠다. 나는 행복했고 돈을 물쓰듯 썼다. 우리는 무엇 하나 부족한 게 없었다. 때는 2월 말이었고 태양이 밝게 빛났다. 구릿빛으로 그을린 만차도 가슴이 훤히 드러나는 민소매 셔츠 차림으로 다른 사람들처럼 반짝이는 산비탈을 따라 스키를 탔다. 내가 코냑을 홀짝이는 동안 남자들이 쉴 새 없이 그녀 주위를 맴돌았다. 점심 식사 전에는 모두가 호텔 테라스로 나와 일렬로 길게 늘어선 의자에 몸을 묶고 햇볕에 몸을 그을렸다. 30개의 작은 탁자에는 기분을 북돋워주는 아페리티프와 리큐어가 놓여 있었다. 식사 시간을 알리는 종소리가 마지막으로 울릴 때까지 만차는 스키를 타고 또 탔다. 우리가 체류한 마지막 날이었는지 아니면 그 전날이었는지는 모르겠다. 아무튼 체류 닷새째 되는 날이었고 내 수중에는 500코로나밖에 남아있지 않았다. 구릿빛으로 그을린 아름다운 만차가 스키를 타고 황금산 산허리를 내려오는 모습이 보였다. 나는 투숙객들 사이에 앉아 닷새 동안 4천 코로나의 돈을 쓴 걸 자축하면서 사업가 이나, 그는 나도 사업가라고 생각했다. 사업가 이나와 건배를 하고 있었다. 그때 만차가 앙상한 소나무 뒤로 잠깐 모습을 감추는가 싶더니 다시 나타나 호텔까지 순식간에 미끄러져 내려왔다. 그날따라 날씨가 너무도 화창하고 햇볕이 따스해 빈 의자가 없을 정도여서 호텔 보이들이 의자를 더 내다둔 참이었다. 나의 만차는 투숙객들이 햇볕에 몸을 그을리고 있는 테라스를 따라 평소처럼 이리저리 오가고 있었다. 사업가 이나의 안목이 정확했다. 그날 만차는 정말이지 멋졌다. 그런데 그녀가 거기에 있던 투숙객 몇 명을 막 지나친 순간 여자들 몇이 돌아보며 웃음을 참는 것이 보였다. 그녀가 내 쪽으로 다가올수록 여자들의 웃음이 더 자지러졌다. 남자들도 뒤로 벌렁 낮아빠지며 신문으로 얼굴을 가린 채 열심히 읽는 척하거나 차라리 눈을 감았다. 마침내
만차가 내 곁을 지나가는 순간 나는 보았다. 그녀가 신은 한쪽 스키, 그러니까 발꿈치 바로 뒤쪽에 큼직한 똥이 얹혀 있는 것을. 야로슬라프 브루흘리츠크의 아름다운 시에도 나오는 문진만큼이나 큰 똥. 나는 대번에 이해했다. 만차의 삶에서 이제 제 2막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명예를 지키지 못하고 치욕을 견뎌야 하리라고 예견된 삶이었다. 사업가 이인아는 황금산의 앙상한 소나무 뒤 어딘가에서 만차가 자신의 스키 위에다 무슨 짓을 했는지 알고는 마음이 불편해져서 오후 내내 사지가 마비된 사람 같았다. 만차의 얼굴 또한 붉게 달아올라 목음까지 새빨개졌다. 하늘은 인간적이지 않으며 사고하는 인간 역시 마찬가지다. 나는 폐지꾸러미를 차례로 압축기에 넣고 압축한다. 꾸러미마다 한복판에 책 한 권이 가장 아름다운 페이지가 펼쳐진 채 놓인다. 나는 압축기 옆에서 일하지만 생각은 만차에게 가 있다. 그날 저녁 꼬냑으로는 더 이상 성에 차지 않았던 우리는 샴페인을 터뜨리며 남은 돈을 몽땅 쏟아부었다. 회중 앞에서 스키에 똥을 싣고 질주했던 만차는 자아 이미지에 손상을 겪은 참이었다. 나는 밤이 새도록 그녀에게 용서를 빌었지만 헛일이었다. 그녀는 도도하게 몸을 세운 채 레너 호텔을 떠났고 그렇게 노자의 말도 실현되었다. 치욕을 겪고 명예를 지킨다는 그녀 같은 사람이 바로 그 명백한 사례다. 나는 도덕경의 해당 페이지를 펼쳐 희생물을 바치는 사제처럼 지저분한 빵종이와 시멘트 부대로 꽉 찬 압축통 한복판에 놓아둔다. 녹색 버튼을 누르면 오물들이 모두 움직이기 시작한다. 절망의 기도를 올리기 위해 꽉 맞잡은 양손처럼 내 압축기의 아가리가 도덕경을 분쇄하는 광경을 나는 지켜본다. 그러고 있노라니 먼 과거로 되돌아가 만차의 삶 한 토막과 아름다웠던 내 젊은 시절이 떠오른다. 그 모두의 배후에서 깊디 깊은 땅 밑 하수구를 흐르는 더러운 물소리가 들린다. 그곳에서 두 종족으로 나뉜 쥐들이 생사를 건 싸움을 벌이고 있다. 아름다운 하루다.